네, 저희 교육과정 B2번 이어서 보도록 할게요. 자, 보시면 지금 일반 교사와 특수교사가 초등학교 4학년 학생 지우에 대해서 나눈 대화의 일부가 나오고 있고요. 소문항으로 바로 가서 보시면 학습장애 진단 모형의 명칭 써라 라고 되어 있고요. 그 다음에 A의 장점을 중재 제공 시점과 관련 지어서 한 가지 쓰고, 그 다음에 니은이 필요한 이유를 특수교육법에 근거해서 써라 라고 되어 있는데, 다 결국 학습장애에 대해서 물어보고 있는 거죠. 그래서 보시면 제시문에서 이제 지난주에 지우 어머니가 이제 학습장애 진단에 대해서 물어봤대요. 그래서 진단에는 우리가 다양한 모델들이 있었어요. 그 중에서 대표적으로 능력과 학업 성취 차이에 기초한다. 그러니까 얘의 잠재 능력에 비해서 학업 성취 능력이 낮으면 우리가 학습장애로 본다 했던 건 불일치 모델이었죠. 그래서 기억에 들어갈 거 불일치 모델이고요. 그거랑 이제 또 어떤 모델이 있냐면 중재 반응 모형이 있다. 중재 반응 모형은 이제 증거 기반의 중재에 대해서 학생이 어떻게 반응하는가에 따라서 학습 장애를 진단하는 거죠. 그래서 학생 반응 정도라고 하면 우리가 두 가지를 본다. 그래서 이중불일치 현상이라고 했어요. 그래서 수행 수준과 진전 속도를 본다라고 얘기를 했었죠. 그랬을 때 이제 중재 반응 모형에서는 진단이 어떻게 이루어지냐면 먼저 지적 기능상의 어려움이 없어야 된다. 그러니까 지적 장애가 아니어야 한다라는 거죠. 그래서 다른 장애가 아니어야 되고, 그리고 정해진 기간 동안 효과적인 지도, 그러니까 증거 기반의 실제를 제공했음에도 불구하고 성취도가 기대되는 수준만큼 향상되지 않으면 학습장애 판별을 의뢰한대요. 그래서 요 말과 관련해서 장점이 무엇이냐라고 했을 때 이러한 효과적인 중재는 언제 제공되죠? 조기에 제공된다 그랬어요. 그래서 학습장애로 진단되기 전에 이미 중재가 제공된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중재 반응 모형에서 우리가 대표적인 특징 또는 장점을 얘기하면 조기 중재, 조기 판별이었어요. 그래서 조기에 중재를 제공한다라는 말을 넣어서 조기에 중재를 제공해서 평가 과정과 관계없이, 그러니까 얘가 평가에서 어떤 점수를 받는 거와 상관없이 효과적인 중재를 제공해 줄 수 있다라는 게 장점이겠죠. 그래서 중재 반응 모델은 조기 중재, 요거 꼭 기억해 주시고요. 그 다음에 이 과정에서, 그러니까 우리가 3단계로 이루어지는 이 과정에서 다른 장애나 환경적인 요인의 영향도 고려해야 된다라고 했어요. 그래서 지적 장애나 아니면 다른 장애로 인해서 학업 성취에서 어려움이 있다라고 하면 학습 장애가 아니라 그 장애를 얘기해야 된다 그랬고요. 환경적인 요인도 문제가 될 수 있죠. 왜 그랬었나요? 법에 근거해서 얘기하자면 법에서 학습장애 정의는 뭐였어요? 개인의 내적 요인으로 인해서 학습 기능이나 학업 성취에서 어려움이 있는 사람이라고 얘기를 했죠. 그래서 요걸 가지고 얘기를 하셔야 돼요. 개인의 내적 요인으로 인해서 학습 기능이나 학업 성취에서 현저하게 어려움이 있는 사람을 학습 장애라고 하기 때문에 환경적 요인으로 인해서 학습 기능이나 학업 성취 영역에 어려움이 있는 사람은 학습장에서 배제해야 된다라고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개인의 내적 요인과 환경적 요인의 영향을 비교해서 써주시면 되는 답이었어요. 그러면 우리 학습장애 진단과 관련해서 조금 더 보도록 할게요. 한 번 더 정리할게요. 해설지는 34쪽 펼쳐보시면 되고요. 자, 학습장애의 우리 진단 모델이라고 했을 때 불일치, 중재 반응 모델, 저성취 모델, 인지 처리 과정 결함 접근이 있었는데요. 자, 불일치 모델 같은 경우에는 잠재 능력과 학업 성취 영역 간의 비교를 통해서 한다라고 했는데 여기에서 잠재 능력은 일반적으로 지능을 이야기해요. 그래서 지적인 잠재 능력에서 기대되는 수준과 실제 성취 수준 간의 차이를 가지고 얘의 차이가 많이 난다라고 했을 때 학습 장애로 보는 거죠. 그런데 이 차이가 많이 난다라고 구하는 공식이 되게 다양한 게 있었어요. 그래서 학년 수준 편차 같은 경우에는 몇 학년 이상 차이? 1학년에서 2학년 차이가 날 때라고 했어요. 그래서 지능 수준과
학업 성취 수준이 1학년에서 2학년 정도 차이가 나면 우리가 학습장애로 보고요. 그런데 학년 수준 편차는 딱 그 점수만 가지고 한다라고 했었어요. 그래서 다른 지능이 어느 정도이냐 아니면 얼마나 많이 배웠냐, 그러니까 연령이 어떠한가 이런 것에 대해서 또 달라질 수 있기 때문에 그것을 반영한 게 기대학력이라고 했어요. 그래서 이 기대학력도 똑같이 1학년에서 2학년 차이가 나면 학습장애로 보지만 지능이랑 재학 연수 같은 것도 같이 고려한다라는 것이 차이점이고요. 그리고 우리가 많이 사용하는 건 뭐였어요? 표준점수 비교 공식이었죠. 얘는 지능검사했던 점수랑 학업성취검사 점수를 비교해서 얘네가 1에서 2 표준편차 차이가 날 때 학습장애로 본다라고 얘기를 했고요. 그런데 이걸 가장 많이 사용하긴 하지만 얘 문제는 뭐였어요? 평균으로의 회귀현상이었죠. 자, 평균으로의 회귀현상은 평균보다 지능이 높을 때는 학업성취 검사에서 점수가 낮게 나타나고요. 평균보다 지능이 낮을 때는 얘 지능에 비해서 학업성취 수준이 높게 나타난다. 그래서 평균으로 모이는 그러한 형태가 나타난다. 그래서 지능이 높은 학생은 가행 판별을 하게 되고요. 지능이 상대적으로 낮은 학생들은 가소 판별한다. 그래서 얘네가 자꾸 평균으로 모이니까 이렇게 하지 말고 통계를 사용하자 했던 게 회귀공식이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랬을 때 이 불일치 모델의 문제점은 뭔가요? 실패하기를 기다리는 모델이다. 이게 가장 큰 문제점이죠. 그래서 학업 성취 검사를 하려면 얘가 어쨌든 학업을 해야 검사를 할 수 있으니까 우리가 조기 중재가 쉽지 않다라는 게 문제가 되고요. 그다음에 또 대표적인 문제가 우리가 잠재 능력이라고 하는 게 꼭 지능일까라는 게 있어요. 그래서 지능은 아동의 잠재 능력 척도가 아니다라는 것이 문제가 될 수 있어요. 그래서 대표적인 문제점 2가지 기억해 주시고요. 그래서 이거의 대안으로 나온 게 중재 반응 모델이었죠. 자, 중재 반응 모델은 조기 선별, 조기 중재를 강조한다. 그래서 중재 반응 모델의 장점 써라 라고 할 때는 항상 조기 중재가 들어가면 좋습니다. 그래서 얘는 효과적인 수업, 그러니까 증거 기반의 실제에 얼마나 반응하는가 정도로 학습장애 여부를 판단하게 되는데요. 이때 얼마나 반응하는가는 이중불일치 현상으로 본다라고 했었어요. 그래서 이중불일치 현상이라는 건 성취 수준과 그다음에 발달 속도, 진전도에 따라서 보는 건데 이제 일반 학생과 비교해서 수준도 낮고 진전도도 낮은 경우에 느린 경우에 우리가 학습장애로 봐요. 그런데 이거 한 번만 하는 거 아니라고 했죠. 3단계에 걸쳐서 검사하게 됩니다. 그래서 1단계에서는 모든 학생을 대상으로 증거 기반의 실제를 제공을 해서 이 과정에서 이중불일치 현상을 모이는 아이들을 이제 2번째 단계로 넘어가게 되죠. 그래서 아직 학습장애 진단이 되지 않더라도 효과적인 중재를 받을 수 있다라는 게 장점이고요. 그 다음에 이제 2단계로 넘어간 아이들을 대상으로 이제 집중교육을 제공을 해요. 여기서도 역시 증거 기반의 실제를 제공합니다. 그래서 증거 기반의 실제를 제공했는데도 여전히 이중불일치 현상이 보인다라고 하면 이제 3단계로 가서 이제 개별화 중재를 제공한다. 잠재적인 학습장애로 본다라고 했어요. 그런데 여기서 이제 잠재적 학습장애라고 하는 건 아까 제시문에 나온 것처럼 다른 장애나 아니면 환경적인 요인은 있는 게 아닌지 배제 요인들을 찾아서 제외하는 그러한 역할을 한다라고 했었고요. 그리고 1단계, 2단계, 3단계를 거치면서 이 학생의 진전도와 학습 수준을 보기 위해서 어떤 검사를 많이 사용하나요? CBM을 많이 사용하죠. 그래서 교육과정 중심 측정을 통해서 계속해서 이 학생의 진전도와 수준을 파악하게 되고요. 그래서 이러한 중재 반응 모델의 장점이라고 하면 조기 발견, 그 다음에 조기 중재, 요게 장점이고요. 그리고 이제 단계별로 학생들을 걸러내기 때문에 가행 혹은 잘못 판별한 것을 감소시킬 수 있다라는 것이 장점이에요.
그 다음에 이제 여기 보면 4번 보시겠어요? 아동을 더 성공하도록 하는 방법을 찾는 데 초점이다. 얘가 실패하는 걸 기다리거나 아니면 얘 이거 못해서 바로 학습장애해야 돼. 이게 아니라 계속 효과적인 중재를 제공하면서 얘에게 맞는 중재 방법은 어떤 것인지 이런 것들도 확인하게 되는 그러한 장점이 있죠. 그런데 중재 반응 모델 우리 항상 장점만 얘기했었다 이때까지. 그래서 단점도 같이 알아두자라고 했었어요. 단점은 뭐예요? 얘는 학습장애를 적극적으로 진단하기보다는 계속 배제하는 형식으로 한다라는 게 문제인 거죠. 그래서 명확한 기준과 효과적인 중재 방안이 마련되어 있지 않고요. 형식적인 절차를 명확하게 제시하지 못할 뿐만 아니라 학습장애의 원인이 우리가 신경계의 문제라고 보는데 그 중추신경의 결함으로 인한 심리 가정사의 문제가 무엇인지에 대해서는 얘기하고 있지 않다. 그래서 그 다음에 나온 게 인지처리 과정 접근 모델이다 라고 얘기를 했었어요. 그래서 인지처리 과정 접근 모델 같은 경우에는 학습장애가 가지는 공통적인 인지처리 과정 결함을 찾아내서 이걸 가지고 있으면 학습장애다라고 보는 거고요. 그런데 얘가 잘 사용되지 않는 이유는 뭐였어요? 아직 연구가 부족하다라고 했었죠. 그러나 우리가 앞으로 계속 사용하기에 좋은 그리고 적극적인 방법이기 때문에 요거까지 같이 알아두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다시 문제로 돌아와서 보시면 이제 2번에서는 뺄셈 오류의 유형을 쓸 거고요. 이것을 반영해서 메이거의 행동적 목표로 쓰래요. 자, 메이거의 행동적 목표는 우리는 개별화 교육에서 보긴 했어요. 그래서 3가지가 들어가야 된다라고 했었습니다. 뭐였나요? 발생 조건, 그 다음에 성취, 기준, 그리고 행동을 써야 된다라고 했었죠. 그래서 요 3가지가 들어가게 작성을 해주시면 되고 요 행동적 목표 쓰려면 일단 뺄셈 오류 유형이 뭔지 봐야 돼요. 그래서 지금 학생 뺄셈 보면요. 첫 번째 문제는 맞췄어요. 얘는 정답이고요. 그 다음 거 보시면 얘 틀렸죠. 보면 3에서 2를 뺐어요. 그렇죠? 큰 수에서 작은 수를 뺐다라는 걸 여기서 확인해 볼 수 있어요. 그럼 이게 정말로 맞는지 다른 문제들도 봐야겠죠? 보면 7에서 5 빼서 2가 나온 거고 8에서 1 빼서 7 나온 거죠? 지금 큰 수에서 작은 수를 빼는, 그러니까 연산 순서와 상관없이 그냥 큰 수에서 작은 수 빼는 그러한 형태가 나타나요. 이것을 우리가 결함 있는 알고리즘이라고도 합니다. 그래서 큰 수에서 작은 수 빼기 해도 괜찮고요. 아니면 나는 행동적 목표를 좀 더 잘 쓰기 위해서 결함 있는 알고리즘 이렇게 하셔도 상관없어요. 그러면 학습 목표는 뭐겠어요? 결함 있는 알고리즘 안 하고 제대로 푸는 게 학습 목표가 되겠죠. 그래서 학습 목표를 할 건데 숙달 수준을 80% 이상의 정확도로 하래요. 그러니까 여기 기준, 성취 기준을 80%로 할 거고요. 그러면 이제 행동을 이제 정반을, 그러니까 뺄셈 문제를 맞히는 게 행동이 될 거고, 그러고 이제 80% 이상으로 맞춰야 된다라는 성취 기준도 나와 있고요. 그럼 이제 조건만 쓰시면 되는데, 이제 뺄셈 문제를 제공한다라고 쓰셔도 되지만 문제에서 조금만 더 보시면요. 지금 일주일에 2회씩 지도를 했는데 20분 동안 연산 문제 20개를 평가했다라는 말이 나와요. 20분 동안 연산 문제 20개를 평가했다. 요걸 가지고 우리 조건을 써주셔도 되겠죠. 그래서 좀 더 나는 적용력을 보여주겠다라고 한다면 이제 교사가 뺄셈 문제를 20문제를 제공하고요. 이게 조건. 그러면 20분 동안 16문제 이상 요것이 기준이 될 거고요. 연산 순서를 고려해서 마친다. 요게 행동이 되겠죠. 그래서 연산 순서를 고려한다라는 말을 넣은 이유는 이 결함 있는 알고리즘을 하지 않기 위해서는 연산 순서를 고려해야 되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그렇게 선생님들 작성을 해주시면 되겠어요. 그래서
이제 조건, 기준, 행동 모두 다 들어가게 작성해 주시면 되고요. 꼭 이제 16문제 이상이라고 안 해도 되고 그냥 80% 이상 맞힌다라고 하셔도 상관은 없습니다. 그 다음에 계속해서 볼게요. 자, 밑줄 친 리을과 같이 교사가 판단한 이유를 B에 근거해서 써라 라고 되어 있어요. 그래서 지금 일주일에 2회씩 20분 동안 이제 문제 20개 주고 평가했더니 이러한 형태가 나왔대요. 이거 지금 무슨 평가를 실시하고 나타난 결과인가요? CBM이죠. 교육과정 중심 측정이에요. 각 회기마다 이 학생이 맞은 점수를 써서 정답수를 써서 목표선과 비교하고 있으니까 CBM이라고 볼 수 있고요. 자, 목표선은 내가 계획을 할 때 이 학생이 이렇게 성장했으면 좋겠다. 그러니까 마지막 수준은 이 정도로 성장했으면 좋겠고 진전도는 이렇게 됐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건데 그거랑 지금 학생의 원래 부분을 봤더니 성장선이 목표선보다 매우 아래에 있고요. 지금 수준도 낮고 진전도도 느린 상태가 나타나고 있어요. 그랬더니 특수교사가 지금 사용하는 교수 방법을 수정해야 된다라고 하고 있죠. 왜 수정해야 된다라고 하나요? 목표선 기울기보다 성장선이 낮게 나타나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교수 전략에 대한 재검토가 필요한 거죠. 그런데 이렇게 낮게 나타나면요. 교수 방법도 수정할 수 있지만 뭐도 수정해 볼 수 있어요? 교수 목표도 수정해 볼 수 있어요. 그래서 여기에서는 교수 방법을 수정한다라고 해서 제가 답을 이제 보면 교수 전략에 대한 재검토라고 쓰긴 했지만 그거 말고 그냥 B를 보고 교사가 해야 되는 행동, 뭐 피드백 이런 거를 써라 라고 한다면 교수 방법 또는 목표를 수정한다 라고 쓸 수 있겠죠. 그럼 예를 들어서 목표선보다 이렇게 성장 속도가 위에 있는 경우, 성장선이 위에 있는 경우에는 어떻게 해야 된다라고 했나요? 목표선보다 학생이 더 수준이 높은 거니까 얘의 기울기나 수준을 상향 조정해야 되죠. 위로 올려야 되죠. 그래서 그러한 부분까지 선생님들 기억을 해주시면 되겠어요. 그래서 이렇게 해서 2번 문제 풀어보았고요. 우리는 3번으로 넘어가 보도록 할게요. 자, 3번 보시면요. 가는 예비교사가 작성한 학생 관찰일지의 일부가 나오고 있고요. 그 다음에 뭐 이제 교수 계획 같은 것들이 제시가 되고 있는데, 자, 보시면 일단 소문항에 가서 A에 해당하는 개념을 지적장애 학생의 교육과정 구성 및 운영을 위한 기본 전제 중에 쓰래요. 자, 5가지 있었죠. 뭐였나요? 연령에 적합한 교육과정, 최소 위험 가정 기준, 그리고 궁극적 기능성의 기준, 영수준 추측, 자기결정 증진이 있었죠. 그럼 이 5가지 중에 무엇이냐라고 묻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봤더니 선우 같은 경우에 일단 그냥 좀 위에서 쭉 볼게요. 지적장애인데 프레더-윌리 증후군이라고 되어 있어요. 자, 그러면 프레더-윌리 증후군 이렇게 써놨으면 바로 선생님들 떠오르셔야 되죠. 일단 몇 번 염색체? 15번 염색체. 누구에게서부터 유전된? 아빠한테서. 그래서 북에 유전된 15번 염색체의 이상이고요. 얘의 특징은 이상식욕이었어요. 그래서 식이요법 필요하다라고 했고요. 그 다음에 우리 이상식욕이 있는 거랑 같이 연결해서 제한점 하나 더 보기로 했죠. 강박과 충동조절 장애 있다라고 했고요. 그럼 얘의 강점은요? 시공간적 과제랑 직소 퍼즐 그리고 동시처리 장기기억 강점이라고 했어요. 그럼 그런 거 바탕으로 해서 지금 보자면 이 프레더-윌리 증후군을 가진 선우에게 보니까 수학 시간에 자로 길이 재는 활동을 했는데 자기는 원래 못할 것 같다라고 했대요. 그리고 안전벨트 스스로 멜 수 있었는데 처음에 못할 것 같다고 해서 대신 메어줬다라고 얘기를 하죠. 그러면서 교훈을 보면요. A에서 뭐만 보면 돼요? 요 밑에 거만 보면 되죠. 결정적 증거가 없는 한 교육의 가능성을 찾아내서 최선의 시도를 해야 된다.
이거 무엇이었나요? 최소 위험 가정의 기준이었죠. 자, 너무 힌트를 많이 줬어요. 우리 결정적 증거 없을 때 최선의 시도를 해야 된다. 그리고 결정적 근거가 없을 때 덜 위험한 것을 결정해야 된다. 최소 위험 가정의 기준. 그 말이 이제 위에도 있죠. 학생 수행 수준을 정확하게 파악하기 어려울 경우, 그러니까 결정적 근거가 없는 경우에는 덜 위험하다고 하는 생각을 하고 지도해야 된다. 최소 위험 가정의 기준이라고 볼 수 있겠네요. 그럼 이거 말고 나머지도 해볼까요? 연령에 적합한 교육 과정은 무슨 연령? 생활 연령이라고 했고요. 궁극적 기능성의 기준은 미래에 성인이 되었을 때 독립적인 삶을 살 수 있도록 지도해야 된다. 그 다음에 영수준 추측은 학생이 자연스럽게 일반화할 수 있을 거라고 가정하지 말고 일반화를 시험해 봐야 된다. 그래서 더 나아가서 일반화를 계획 단계부터 수립해야 된다라고 했고요. 그 다음에 자기결정 증진은 학생이 자신의 삶의 주체가 될 수 있도록 지도해야 된다라는 거 있었죠. 그거 보시면 되고, 그 다음에 1번에서 또 하나 더 있어요. 대치 의문 변동 현상을 좋은 방법 측면에서 쓰래요. 일단 대치는 바꿔 말하는 거고요. 의문 변동이라고 하니까 뭔가 공통적인 부분들이 있다라고 하는 거고요. 자, 좋은 방법 측면에서 하래요. 우리 대치 의문 변동 현상 볼 때 뭐 볼 수 있었나요? 좋은 방법, 좋은 위치, 기식도, 긴장도 이거 가지고 구분했는데 여기에선 친절하게 좋은 방법만 되어 있네요. 그러면 문제 풀 때 빨리 푸는 방법은 뭐였어요? 대치된 음소의 좋은 방법이 뭔지 찾아내면 되죠. 그래서 기억 가서 보시면 오징어를 오딩어로, 사자를 타다로, 치마를 티마로 발음을 했대요. 그래서 보면 즈, 스, 츠라는 것을 트로 발음을 했어요. 그러면 우리가 시험 중에는 시간이 부족하니까 이것만 보시면 돼요. 대치 음소의 좋은 방법 무엇인가? 라고 봤을 때 드 계열은 폐쇄음이죠. 그래서 폐쇄음화, 파열음화 되었다라고 볼 수 있어요. 그렇게 문제는 푸시면 되고요. 우리는 아직 공부하는 과정이니까 조금만 더 보자면요. 즈는 좋은 방법이 뭐예요? 타차름이고요. 스는요? 마차름이죠. 츠 역시 즈랑 같은 계열이니까 파차름이다 라고 볼 수 있어요. 그리고 얘는 좋은 위치는 어떻게 돼요? 드랑 스는 같은 계열이죠. 그래서 얘는 치조음이고요. 즈랑 츠는요? 경국의 음이에요. 그래서 사실 이 좋은 방법 측면에서 요 말이 빠졌더라고 하더라도 지금 대치되는 과정에서 원래 음소와 대치 음소가 좋은 위치가 똑같은 게 있기 때문에 좋은 방법으로 써주시면 돼요. 그래서 얘는 폐쇄음화, 파열음화라고 작성해 주시면 되고, 그 다음에 이제 2번에서는 소문항 2번에서는 2번만 볼 건데요. 가의 비를 고려를 해서요. 디귿에 들어갈 내용을 한 가지 쓰래요. 그래서 계속해서 보자면 현장학습에서 B 부분 가서 보자면 현장체험학습에서 선우가 자신의 간식을 다 먹은 후 친구들 간식까지 뺏어 먹었는데 그 이유를 이제 과도한 식욕으로 봤어요. 자, 이 과도한 식욕 뭔가요? 프레더-윌리 증후군의 행동 표현형이었죠. 프레더-윌리 증후군 때문에 우리가 과도한 식욕이 나타난다. 그래서 식이요법 해야 된다. 식이에 주의해야 된다. 라고 우리가 볼 수 있고요. 그래서 자 보면 디귿에 들어갈 말. 자, 디귿 가서 보시면 실험을 할 건데 물에 담긴 비커 2개에 소금과 모래를 넣을 거래요. 얘 이상 식욕이 있다, 과도한 식욕이 있다 라고 한다면 어떤 문제가 생기겠어요? 얘 소금물 아니면 그냥 물, 그냥 막 마실 수도 있겠죠. 그럼 어떻게 해주면 돼요? 소금을 먹지 않도록 유의한다, 안내한다 이러한 말이 들어가면 되겠죠. 그래서 지금 이번에 2번 문항 같은 경우에는 프레더-윌리 증후군의 특성을 반영해서
유의사항을 쓰는 부분이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작성을 해 주시면 되고요. 넘어가서 4번으로 볼게요. 자, 4번 보시면요. 특수학교 5학년에 재학 중인 지체장애 학생들의 특성이 나와요. 아, 지체장애와 관련된 거 묻겠구나. 그러고 문제 봤더니 영희의 내성마비 유형 쓸 거고요. 기억을 사용하는 목적 쓸 건데 신체 정렬 부위를 중심으로 쓰래요. 자, 그랬을 때 이제 그러면 가부터 봐야겠네요. 영희 보니까 손의 손상이에요. 사실 손의 손상만 보고 바로 떠오르셔야 돼요. 운동, 실조형, 내성마비 나와야 되죠. 먼저 손의 손상 보고 운동, 실조형, 내성마비 떠오른 다음에 이게 정말 맞나 확인하는 과정에서 그냥 A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보면 운동 조절이 곤란하대요. 그 이유가 뭘까요? 왜 머리가 흔들릴까요? 저긴장 상태여서 그렇죠. 근육에 긴장을 두지 못해서 한 자세로 있기보다는 그냥 움직이면서 계속 머리가 움직이는 거예요. 저긴장이 나타나고 있고요. 그 다음에 기저면을 넓게 벌리고 발을 바깥쪽으로 벌려 걷는다. 대자로 걷는다라는 거죠. 이렇게 대자로 걷는 이유는 균형의 문제였어요. 그래서 손의 손상으로 인해서 저긴장 나타나고 균형 문제 나타난다. 뭔가요? 운동실조형 내상마비 맞네요. 근데 저라면 A를 여기 밑에까지 그었을 것 같아요. 좀이 불명확하다. 그 이유는 협응의 문제였죠. 내가 원하는 말을 하기 위해서, 발음을 하기 위해서 좋은 기관을 움직여야 되는데 협응이 잘 되지 않아서 좋은 문제가 있다라고 했고요. 말의 속도가 느린 것도 협응 문제였어요. 바로바로 협응이 안 되니까 느리게 말을 한다라고 했죠. 그래서 나타나는 게 로봇 말하듯이 나타나는 게 특징이었어요. 그래서 영희의 A뿐만 아니라 이 밑에까지 다 보고 우리 운동실조형 내성마비 확인할 수 있고요. 그 다음에 민호 같은 경우에 대뇌피질 손상이래요. 경직형이라고 볼 수 있고요. 그 경직형 아이들은 원시반사가 많이 나타나는데 그 중에서도 대칭성, 긴장성, 목반사가 나타나요. 자, 대칭성, 긴장성, 목반사 어떻게 나타나는 건가요? 고개를 상하로 움직였을 때 나타나는 원시반사죠. 그래서 고개가 위쪽으로 향하게 되면 팔은 신전되죠. 고개가 위쪽이라는 건 고개가 신전됐다는 거죠. 고개가 신전되면 상지는 따라서 신전되고요. 하지는요. 굴곡된다. 하지만 반대였어요. 그러면 고개가 아래로 향하면 상지는 굴곡되고 하지는 신전된다. 이러한 반사가 있다. 그래서 어떻게 해줘야 돼요? 예, 눈높이에 자료 제시해줘야 된다라고 했고요. 그다음에 가위 모양 자세가 나타나네요. 그리고 단아지 보조기를 착용한대요. 단아지 보조기 왜 착용하나요? 첨족 때문에 그런 거죠. 자, 첨족과 같이 발목 관절에 구축이 있는 경우에 우리가 단아지 보조기를 사용해서 예방한다라고 했어요. 그래서 신체 정렬 부위 하면 발목과 관련된 이야기를 할 수 있고요. 저는 여기에서 지금 묻고 있는 게 신체 정렬 부위라고 꼭 집어서 얘기한 게 신체 정렬과 관련해서도 좀 얘기를 해봐라 라고 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발목 관절의 구축을 예방하는 것에서 답을 끝내는 게 아니라 이것을 예방함으로써 얻을 수 있는 장점, 우리가 정렬하는 것과 관련해서 발바닥 전면이 바닥에 닿는다 또는 발목 각도가 90도가 된다. 지금 첨적으로 인해서 발바닥이 바닥에 닿지 않거나 그리고 90도가 되지 않을 건데 그 단아지 보조기를 사용해서 구축 예방해서 이러한 정렬까지 가능하다라고 써주시는 게 좀 더 정확한 답이 되겠습니다. 그럼 이것과 관련해서 조금 얘기해 볼까요? 자, 발 같은 경우에는 발바닥이 항상 바닥에 닿아야 된다라고 얘기를 했고요. 발목이 90도가 되어야 된다라고 했어요. 그럼 거꾸로 올라와서 다리 같은 경우에는요. 다리는 11자가 되어야 한다라고 했고요. 특히 앉아있을 때 의자와 무릎 뒤에 손가락 한두 개가 들어갈 수 있는 정도로 앉아야 된다라고 했어요. 그 다음에 이제 몸통 같은 경우에는요. 신체 정응선을 기반으로 해서 대칭을 이루고 있어야 된다라고 얘기를 했었죠. 그리고 등과 골반은 앉았을 때 수직이어야 한다라고 했었습니다. 그
그 다음에 이제 상지로 올라가 볼까요? 상지 같은 경우에는요, 어깨는 살짝 앞으로 굴곡되는 게 좋고요. 그 다음에 손을 팔 받침에 놓아야 되는데 그때 손의 측면 부분이 팔 받침에 놓을 수 있도록 해줘야 된다라고 했어요. 그 다음에 머리 같은 경우에는요, 턱을 당기고 있는 자세가 바른 자세라고 했었죠. 그래서 지금 여기 보시면 신체 정렬과 관련해서 이제 단아지 보조기를 좀 설명을 해주시면 되겠어요. 그 다음에 이제 문제 계속해서 보면 2번에서는 니은을 팔과 다리 중심으로 쓸 거고요. 그리고 디귿을 위한 보조기기를 하나 쓰래요. 자, 나에 보면요. 이 친구 지금 대칭성 긴장성 목반사가 있다. 그래서 선생님을 보려고 고개를 치켜들면 반사가 나타난다라고 하는데 이 반사에 대해서 팔과 다리를 중심으로 쓰래요. 그럼 고개가 치켜들었을 때 팔과 다리가 어떻게 되는지 쓰시면 되죠. 팔은 신전되고요. 다리는 굴곡된다라고 쓰시면 돼요. 그리고 이제 공 던지기를 할 건데 가위 모양 자세가 문제래요. 자, 가위 모양 자세는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다리가 외전이에요, 내전이에요? 내전이죠. 다리가 내전되는 자세를 보이기 때문에 지금 앉아서 공 던지기를 할 때, 그러니까 앉은 자세에서 다리가 내전되면 어떤 보조기기를 사용해서 다리를 정렬할 것인가, 그러니까 11자가 되게 할 것인가 라고 물어보는 거죠. 무엇이죠? 기능상 외전제죠. 우리 기능상 꼭 붙이기로 했어요. 지금 다리가 내전되고 있으니까 이 다리를 외전, 밖으로 벌려줘야 돼요. 그래서 이 벌리는 기능을 가진 기기다 해서 기능상 외전대라고 써주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 이제 다 같은 경우에는 초등교육과정이니까 그냥 넘어가도록 할게요. 자, 그 다음에 5번으로 가서 보시면 5번에 청각장애 학생 5학년 미희에 대해서 대화를 나누고 있네요. 그랬을 때 문제 보시면 그래서 1번에서 지문자 바로 쓰라고 하죠. 이것을 이음절 단어로 쓰래요. 자꾸 한글 자음을 따로따로 쓰니까 이음절 단어라고 얘기해 준 것 같아요. 그래서 이거 읽어보면 리듬이죠. 얘는 따로 설명하지 않아요. 선생님들 지문자 외우셔야 되고요. 그 다음에 A에서 미에 무와 동일한 독하소인 자음자를 쓰래요. 자, 독하소라고 얘기를 하면요. 선생님들 동형이음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자, 동형이음어 독하소라고 했을 때는 무엇인가요? 소리는 다르지만 입모양이 비슷한 걸 얘기하죠. 무랑 소리가 비슷한 거 뭐 있나요? 소리는 다르지만 입모양이 비슷한 거 뭐 있나요? 푸 있죠. 그래서 푸 써주시면 돼요. 근데 이거 문제 나왔는데 내가 얘랑 동일한 거 뭔지 모르겠다 하면 그냥 소리 안 내고 선생님들 자음 한번 해보시면 되겠죠. 그럼 무랑 푸랑 비슷한 모양이 난다 라고 해서 요거 3개 중에 하나 써주시면 되겠어요. 죄송해요. 요 3개 중에 그럼 이제 뭐 써야 돼요? 제가 문제를 조금 잘못 봤네요. A에서 찾아야 되는 거죠. A에서 찾으면 푸 써주시면 되죠. 푸라고 써주시는 게 맞는 것 같아요. 처음에 저는 그냥 A에 있는 미라고 생각했는데 A에서 라고 하는 것을 이 안에 있는 것 중에 찾는 거다라고 보시는 게 좀 더 정확할 것 같아요. 그래서 도레미파솔라시도에 들어가 있는 자음자 중에 무랑 동일한 독하소 찾아라 하면 파에 푸 찾아주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선생님들 그러면 이러한 동형이음과 독하소가 있어서 아이들이 독화하기가 어렵다라고 했잖아요. 그럼 어떻게 해주면 좋을까요? 시각적인 단서를 제공해 주시면 좋겠죠. 그래서 이러한 지문자를 사용해서 단서를 해주거나 아니면 뺨 옆에서 해주는 큐드 스피치 같은 거 사용해 줄 수 있겠고요. 또는 아니면 이러한 그냥 그림 카드, 글자 카드 같이 보여주셔도 돼요. 어쨌든 시각적인 단서 추가적인 거 제공해 줄 수 있고 그 다음에 또
독화를 잘하기 위해서 이러한 동형 유머를 좀 구분해서 잘 이해하기 위해서 아동의 유연성을 길러줄 수도 있어요. 우리 유연성 능력 중요하다라고 했었죠. 유연성 무엇이었나요? 내가 독화를 하는 과정에서 어쨌든 내가 이해한 바가 있겠죠. 그러한 잠정적 종결을 수정해 나가는 거였어요. 잠정적 종결을 했는데 그게 안 맞는 것 같다라고 했을 때 수정할 수 있는 이 유연성을 길러줄 수도 있다라는 것도 같이 연결해서 보시면 되겠고요. 2번은 그대로 넘어가고 이제 3번에 밑줄 친 리을의 이유를 써라 라고 하고 있어요. 그래서 리을로 바로 가서 보시면요. 자, 미희, 그러니까 청각장애 학생 미희에게 음높이 표현하기를 지도를 할 건데요. 자, 음높이를 표현하게 하기 위해서 이 음높이라는 것은 학생이 어떻게 이해할 수 있나요? 무엇을 통해서? 청각을 통해서 이해하는 거죠. 그래서 청각적인 정보예요. 그리고 음높이라는 것은 되게 추상적인 개념이에요. 그래서 청각적인, 추상적인 정보를 이해하고 표현하기 위해서 어떻게 한대요? 계단 실로폰과 같은 악기를 사용해서 지도한대요. 자, 그럼 이 계단 실로폰 봤을 때 여기가 가장 낮은 소리고 가장 높은 소리겠죠. 자, 이거 사용하면 왜 도움이 되는가라고 했을 때 계단 실로폰은 어떤가요? 눈으로 보는 거죠. 시각적인 정보고요. 그리고 아까 음높이는 추상적이라고 했는데 얘는 구체적이죠. 내가 아래에 있는 게 1층 칸, 2층 칸 이런 식으로 내가 구체적으로 뭐가 더 높은지 낮은지 알 수 있어요. 그래서 얘 리을을 사용했을 때 효과적인 이유는 시각적으로 구체적인 정보를 제공하기 때문에 좀 더 효과적이다라고 쓰실 수 있겠네요. 그래서 저는 추상적인 개념을 구체적이고 명시적으로 지도할 수 있어서 효과적이다라고 썼습니다. 그래서 문제는 풀어봤는데요. 여기 제시문만 조금만 더 보고 가도록 할게요. 자, 제시문 앞쪽에 보시면요. 미희는 인공화호 이식수술을 받았대요. 자, 우리 인공화호 이식수술 했을 때 이거 기준 알아두셔야 되죠. 인공화호 이식수술을 할 수 있는 기준 뭔가요? 양쪽 귀가 모두 다 고도난청이어야 된다. 특히 감각신경성 고도난청이어야 된다. 그 다음에 보청기 재활 효과가 없어야 된다. 청신경이 일부라도 기능해야 된다. 그리고 수술이어서 건강 문제가 없어야 된다. 그리고 동기와 적절한 기대를 가지고 있어야 된다라고 했어요. 왜 동기랑 적절한 기대가 되게 중요했나요? 인공화호 수술한다고 해서 바로 잘 듣는 거 아니라고 했죠. 청능 훈련과 매핑이 중요하다라고 했고요. 인공화호에서 매핑할 때 어디다가 해요? 외부에 있는 어음 처리기에 한다라고 했었어요. 그리고 이 매핑은 한 번 하고 끝나는 게 아니라 아이가 자라면서 계속해서 검사하고 다시 매핑해줘야 된다라고 했었고요. 그 다음에 왜 적절한 동기가 필요하죠? 기대가 필요하죠? 기대와 관련해서는 우리 인공화호 수술한다고 건청이처럼 들을 수 있는 건 아니다라고 했었어요. 그래서 완전히 낫는 게 아닐 수 있기 때문에 적절한 기대도 가지고 있고 그다음에 동기를 가지고 청루훈련에 참여할 수 있어야 된다라고 했었습니다. 그리고 얘는 인공화호 수술을 받았고 그 다음에 아직 잔존청력을 잘 사용하지 못해서 얼마 되지 않아서 독화에 많이 의존한다라고 얘기를 하고요. 그래서 시각적인 단서로 지문자 같은 거 같이 활용하고 또는 큐드 스피치 사용할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입모양을 좀 더 분명하고 명확하게 말해주래요. 어떻게 해요? 어떻게 하면 명확하고 분명해지죠? 선생님들이 입모양 보여줄 때 말소리 꼭 내야 된다라고 얘기를 했고요. 가장해서 표현하지 않는다. 그 다음에 너무 느리게 발음하지 않는다. 그리고 음절로 끊지 않는다라고 얘기했어요. 그래서 그냥 자연스럽게 말을 해주는 게 좀 더 명확하게 볼 수 있다라고 했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이제 인공화호 독화, 그 다음에 독화를 잘하게 하기 위해서 발화자가 해야 되는 역할, 이런 것들이 같이 나와 있어서 이 지문을 바탕으로 이제 중증에서 문제가 나올 수 있겠죠. 그래서 그거까지 연결해서 보시고요.
그 다음에 이제 6번 문제 볼게요. 이제 초등에서 마지막 문제인데요. 중도중복 학생을 지도한대요. 자, 제가 기출에서, 아니면 임용에서 중도중복장애라고 했을 때 우리가 법에서 본 그 중도중복장애도 얘기하지만 그냥 장애가 여러 개 있고 장애 정도가 심하면 중도중복장애로도 본다라고 했어요. 그 이유를 왜 얘기하냐면 나에서 이제 자폐성 장애와 지적 장애를 가진 학생이 나오기 때문이에요. 얘는 법으로는 중도중복 장애에 들어가지 않죠. 그런데 이제 이러한 학생들도 그냥 현장에서는 중도중복 장애라고 하고요. 우리가 암기하고 있는 중도중복 장애는 뭐였어요? 두 가지 이상의 장애를 가지면서 장애의 정도가 심한데 두 가지 이상의 장애 했을 때 첫 번째 영역은 지적장애 또는 자폐성 장애 둘 중에 하나 가져야 되고 그 다음에 또 하나는 시각, 청각, 지체, 정서행동이었죠. 그래서 지금 민수가 그래요. 내성마비가 있는 지적장애 학생이다 라고 하니까 지적장애를 가지고 있으면서 지체장애를 가지고 있는 거고 아마 장애 정도도 심하겠죠. 그래서 장애 정도가 심한 거 어떻게 본다라고 했었나요? 선별검사 결과, 진단서, 장애인 복지법에 따른 장애 정도라고 했죠. 이 세 가지를 가지고 확인을 하게 된다라는 것도 선생님 다시 정리해 주시고 그 다음에 행동지원으로 다시 소문항으로 넘어가서 1번은 행동지원 문제인데요. 기억에 들어갈 교사의 지도 내용을 한 가지 쓰는 거래요. 그래서 지금 보면 민수가 이제 내성마비가 있고 지적장애가 있는데 얘 걷기 지도할 건데 최대 최소 촉진법 한대요. 도움 감소법이죠. 그래서 촉진의 개입 정도를 줄여나갈 건데요. 자, 줄여나가기 위해서 지금 봤더니 처음에 몸과 팔을 잡는데요. 그럼 이거 뭐예요? 전반적 신체적 촉진이고요. 설명도 한다라고 하니까 언어적 촉진도 같이 있는 것 같아요. 근데 여기에서 지금 중요한 포인트는 전반적 신체적 촉진이다 라고 보시면 되고 그 다음에 조금씩 자신의 손에 힘을 뺀다라고 하니까 부분적 신체적 촉진에 들어갈 거예요. 그 다음에 걷는 동작 보여주는 건요. 요거 따라하라고 하는 거죠. 모델링에 해당하는 거고요. 그 다음에 손짓이나 몸짓으로 걷는 방향과 위치를 가리킨대요. 지금 신체적 접촉도 없고 이거 따라하라고 하는 것도 아닌데 교사가 뭔가 몸짓으로 보여주니까 몸짓 촉구가 되겠죠. 그래서 전반적 신체, 부분적 신체, 모델링, 몸짓 그 다음에 뭐 할 수 있나요? 몸짓보다 개입 정도가 작은 거? 언어적 촉진이죠. 그래서 언어적 촉진을 제시를 해주시면 돼요. 그래서 저는 항상 언어적 촉진 예시될 때는 좀 간접적인 걸로 들어요. 왜냐면 지시랑 내가 언어적 촉진이랑 좀 구분을 했다. 요걸 더 명확하게 보여주기 위해서. 그래서 무엇을 따라서 걸어야 할까? 라는 좀 간접적인 언어적 촉진을 제공을 해서 선 따라 걷기를 촉구한다 라고 썼고요. 그 다음에 이제 마지막엔 뭐예요? 촉구 없이 독립적으로 걷도록 지도를 하겠죠. 그래서 최대 최소 촉진법 또는 도움 감소법 같은 경우에는 촉진의 개입 정도를 점차 줄여나가는 거다. 그래서 여기에서는 유형이 아예 달라질 수 있다라고 했고요. 그 다음에 이거랑 비교해야 되는 거 점진적 안내 있었죠. 자, 점진적 안내는 신체적 촉진을 시작하는 건 맞아요. 그런데 이 부분들이 다 빠지겠죠. 점진적 안내는 신체적 안내를 점차 줄여나가면서 마지막에 그림자 기법하고 그 다음에 촉구 없이 가는 걸 점진적 안내라고 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최대 최소 봤으니까 반대로 최소 최대 봐야 되죠. 최소 최대 촉진법, 도움 증가법 이건 반대겠죠. 촉구 없이 독립적으로 걷도록 한 다음에 이제 언어적 촉진 주고 몸짓 촉진 주고 거꾸로 올라가면 최소 최대 촉진, 도움 증가법이라고 보시면 돼요. 이렇게 세 가지를 묻고 그 다음에 따로 보는 게 시간지연이죠. 자, 여기 촉구와 관련해서 시간지연은 뭐였어요? 촉구의 형태, 유형은 동일해요. 촉구는 변화하지 않는다 했어요. 뭐가 달라져요? 시간이 달라져요. 기다리는 시간.
근데 기다리는 시간을 고정으로 계속 뭐 4초간, 8초간 이렇게 기다려줄 수도 있고요. 아니면 점진적 시간 지연이라고 하면 시간을 점차 늘려나가는 거겠죠. 그래서 우리 시간 지연 같은 경우에 촉구의 형태는 동일한데 뭔가 기다리는 게 있으면 시간 지연이고요. 근데 이 기다리는 시간이 고정되어 있다. 고정 시간 지연. 기다리는 시간이 점차 늘어난다. 점진적 시간 지연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촉구 용안법 구분해서 보시고요. 그 다음에 2번으로 넘어가서 이제 특가정에서 일상생활 활동이 나와요. 밑줄 친 니은을 포함하는 일상생활 활동 영역을 쓰고요. 자, 그러면 일단 일상생활 활동 영역 아셔야 되죠? 뭐 있나요? 의사소통, 신체활동, 자립생활, 생활적응, 여가활동 있었죠. 그래서 이것 중에 무엇이냐라고 묻는 거죠. 그래서 니은 보면요. 바른 자세를 유지하면서 이동, 바른 자세, 그 다음에 몸을 움직이는 활동이라고 하니까 자, 자세, 이동, 몸 움직임 이거 뭘까요? 신체 활동에 들어가겠죠. 그래서 5가지 활동 영역 중에서 내용 영역 중에서 이제 움직이는 것과 관련된 건 신체 활동으로 쓰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A에서 중점이 되는 교육과정 구성 원리를 써라 라고 하는데 선생님들 구성 원리 외우고 가셨죠? 뭐가 있었나요? 통합형이 있었고요. 선택형 있었고 연계형 있었고 학교 자체 개발형 있었어요. 그랬을 때 여기 지금 보시면요. 자, 자립생활이나 생활적응 영역에서도 관련 내용을 연계해서 지도계획을 세우는 것이 좋겠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으면서 그 다음에 계속해서 보면 일상생활의 활동 영역뿐만 아니라 교과, 더 나아가 실제 삶까지 확장 전이 될 수 있어야 된다라고 얘기하죠. 그래서 영역 내에서 동일한 것들을 합쳐서 가르치자라는 게 아니라 영역과 상관없이 교과 그리고 실제 생활에서 다 합쳐서 가르치자라고 하는 거니까 이게 뭐예요? 통합형이에요. 그래서 선생님들 통합형과 선택형을 비교하실 수 있어야 돼요. 자, 통합형은 일상생활 활동에서 영역들 간에 영역 간 그리고 뭐 교과까지 다 합쳐서 통합해서 가르치자라는 거고요. 선택형은요. 영역 내에서예요. 그래서 내가 신체활동 한다면 신체활동 내에서 비슷한 것들끼리 내용 요소들끼리 선택해서 하자라고 하는 거다라고 보시면 되겠어요. 그래서 이제 학생의 삶 속에서 통합적으로 운영하자라고 하니까 통합형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요. 계속해서 보면 나의 밑줄 친 디귿의 이유와 밑줄 친 리을의 이유를 한 가지씩 쓰시오라고 되어 있는데요. 자, 디귿 가서 볼까요? 자, 디귿은 이제 자폐성 장애와 지적장애를 같이 가진 학생을 위해서 구조화해준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여기에선 좀 더 자폐성 장애에 초점을 맞춰서 구조화를 한다라는 거겠죠. 구조화해주는 이유는 예측 가능성을 높이기 위해서예요. 그래서 이제 자폐성 장애 학생들은 구조화를 해주면 예측 가능성이 높아지기 때문에 환경을 구조화해 주려고 하는데 얘 지적장애도 있어서 인지 능력이 낮아요. 그래서 내가 구조화할 때 상징을 적용을 할 때는요. 도상성이 높은 상징을 활용하는 것이 좋대요. 우리 상징 선택할 때 구조화해주는 과정에서 시각적 일과표 이런 거 할 때 상징 선택할 때 뭐 고려해야 된다 했나요? 인지 능력 고려해야 된다 했죠. 그래서 인지 능력 고려해서 도상성을 어느 정도 할 건지 정해야 된다고 했어요. 그런데 인지 능력이 낮은 경우에 도상성이 높은 상징 사용해야 된대요. 왜요? 도상성이 높다는 것은 상징을 보고 뜻을 유추하기가 쉽다. 상징을 보고 지시 대상을 유추하기가 쉽다라는 거죠. 그래서 도상성이 높다라는 것은 지시 대상,
그리고 그 뜻을 유추하기 쉽다는 것이기 때문에 인지 능력이 낮은 경우에도 뜻을 파악하기 쉽다라고 작성해 주시면 되겠어요. 그 다음에 환경을 구조할 때는 카페, 테이프로 영역을 구분해 주는 게 좋대요. 우리 환경 구조한다 하면 그 환경 안에서 어떤 활동을 하는지 명확하게 경계를 해주는 거죠. 그런데 이 명확하게 경계를 만들어줄 때 자폐성 장애 학생들 같은 경우에 카펫이나 테이프 같은 시각적인 것으로 해줘야 된다라고 했어요. 왜요? 예, 시각적인 정보 잘 파악하기 때문이다. 그리고 이런 시각적으로 명확하게 경계를 만들어주면 뭐가 높아져요? 예측 가능성이 높아지죠. 그래서 시각적으로 명확한 구역, 경계가 있는 환경 같은 경우에 예측 가능성을 높여주어서 참여도를 높여주기 때문에 카페트, 테이프로 영역을 구분해줘야 된다라고 보시면 되겠어요. 그래서 이렇게 문제까지는 모두 풀어봤고요. 그런데 선생님이 우리 특가정 나왔으니까 한 번만 다시 정리해보고 갈게요. 해설지 49쪽 펼쳐보시면요. 제가 기본교육과정 일상생활활동 조금 정리를 해왔는데요. 자, 일상생활활동 같은 경우에는 일단 독립적인 삶의 기반이 되는 생활 적응 능력을 키우기 위해서 기본교육과정에 신설된 것을 이야기하고요. 그래서 영역 내용 요소 보시면요. 영역 같은 경우에 의사소통, 자립생활, 신체활동, 여가활동, 생활적응이 있는데 우리 그때 생활적응 같은 경우에는 중복장애 학생들을 위해서다 라고 해서 시각중복, 그 다음에 청각중복, 지체중복이 있었고 그 중에서 이제 시각중복 같은 경우에 좀 더 구체적으로 확인을 했었어요. 그래서 구체적인 내용들은 선생님들께서 보시고 저희는 큰 틀만 한번 보도록 할게요. 자, 의사소통이라고 하는 것은 말 그대로 의사소통 능력을 향상시켜주는 거겠죠. 그래서 다른 사람들과 대화하고 의사소통할 수 있도록 이제 다양한 학생의 특성에 맞는 의사소통 방법들을 지도해 주는 거다라는 거고요. 그런데 여기에선 기술뿐만 아니라 의사소통하는 과정에서의 태도도 길러주는 거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 다음에 이제 자립생활 같은 경우에는 기본생활 습관과 관련된 거죠. 그래서 내가 가정에서, 학교에서, 그리고 더 나아가서 지역사회에서 혼자 생활하기 위해서 어떠한 기술들이 필요한가, 그 기술들에 대해서 지도해 주는 거다. 그래서 얘가 독립적으로 그리고 자기주도적으로 살 수 있게 해주는 거고요. 그 다음에 이제 신체활동 같은 경우에는 건강, 그리고 움직임, 뭐 자세 이러한 부분들이다 라고 보시면 되겠어요. 그 다음에 이제 여가활동 되게 중요하다라고 했었죠. 항상 우리가 전환교육할 때 여가도 고려를 해주셔야 돼요. 그래서 얘가 남은 시간을 아니면 나의 취미생활을 할 수 있도록 여가를 어떻게 보낼지 잘 만들어 주어야 한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생활 적응에서는 중복장애 아이들 같은 경우에 이제 그냥 시각장애, 청각장애, 지체장애라고 했을 때 거기에 중복이 붙으면 그러니까 다른 장애도 같이 붙으면 우리가 그 한 장애를 가지고 지도하는 것보다 좀 더 많은 신경을 써야 돼요. 고려를 해야 되고 그래서 그러한 부분들이 같이 나와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어요. 그래서 이러한 것을 바탕으로 이제 설계를 하려고 할 때, 그러니까 일상생활 활동을 진행하려고 할 때 이제 4가지 방법이 있는데요. 이제 선택형 같은 경우에는 일상생활 활동 영역 안에서 선택을 해서 가르치는 거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통합형은 일상생활 활동 영역 간에 통합을 시켜주는 거다. 그래서 여러 가지를 같이 가르치는 거다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그 다음에 이제 연계형 같은 경우에는요, 여기에서 교과도 중요하지만 이제 창의적 체험 활동과도 연계시켜 주어야 한다라는 걸로 기억을 해주시면 되겠어요. 그 다음에 이제 학교 자체 개발형은 아예 학교 자체에서 이 일상생활 활동을 가르치기 위해서 새로운
교과나 아니면 새로운 프로그램 같은 것들을 만들어 가는 거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요 네 가지 선생님들 구분해서 보시면 되겠네요. 그래서 이렇게 해서 우리가 초등 것까지는 모두 보았고요. 잠깐 쉬고 이제 유특 이어서 보도록 할게요.